여러분, 오늘 스승의 날 잘 보내셨나요? 저도 학교 다닐 시절 풍선에 칠구에 카네이션이면 정말 기뻐하시던 선생님들이 그립네요. 살다 보면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도 하고 이 자식 뭐지? 싶은 미친 선생님을 만나기도 하는데요. 이건 역사 속 위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교양만두는 위인들의 사제지간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훈훈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제관계는 누가 있을까요? 첫 번째 사제관계는 바로 조선왕 효종과 그의 스승 윤선도입니다. 윤선도는 조선 최고의 문인으로 꼽히기도 한 선비였는데요. 학식이 너무 뛰어나 당시 왕세자였던 효종의 스승도 맡게 됩니다. 효종은 공손하게 수업을 듣고 항상 극진히 모시는 등 제자의 예를 다했습니다. 효종은 즉위한 후 윤선도에게 벼슬을 2번이나 줬는데 한 번은 병 때문에 못 받고 한 번은 받았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효종이 남인인 윤선도에게 자꾸 러브콜을 보내니 반대파 서인 측에서 킹받아 있기 때문인데요. 윤선도는 결국 송시열과 싸우다가 정치 싸움에 서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원래는 윤선도의 고향인 해남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효종이 보고 싶을 때 볼 수가 없지 않나 하며 화성에 집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로 그 다음에 효종이 병으로 갑작스럽게 승하하게 되죠. 윤선도는 82세에 결국 고향인 해남에 정착하게 되는데 왕이 하사한 수원의 집을 버릴 수가 없어 집을 통으로 뜯어와 해남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제자의 인생을 바꿔놓은 감동 실화도 있습니다. 바로 스승 정약용과 제자 황상인데요. 다산 정약용은 유배 시절 심심했는지 다산 초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요. 거기서 15살의 농사꾼 황상을 만나게 됩니다. 황상은 자기같이 머리가 나쁘고 앞뒤가 꽉 막혔으며 깨달음도 느려 답답한 사람도 공부할 수 있냐고 물어보죠. 정약용은 참 스승답게 머리 좋고 예리하고 깨달음이 재빠른 사람은 오히려 자만해 공부를 게을리하게 된다고 답해주며 너 같은 아이가 속도는 늦을지라도 부지런한다면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응원해줍니다. 그 말에 용기를 얻은 황상은 정약용의 서당에 들어가게 되죠. 황상은 중인 출신 농사꾼이었지만 학문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특히 시를 기똥차게 지었습니다. 정약용은 학문과 인품 모든 면에서 내 최픽이라고 하기도 했죠. 약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아저씨가 된 황상은 정약용의 건강이 안 좋다는 소식에 전남에서 서울까지 뚜벅뚜벅 걸어서 정약용의 집에 찾아가는데요. 둘은 30여 년 만에 눈물겨운 재회를 하고 황상은 스승님께 자기가 지은 시를 좀 보여줍니다. 이 시들이 너무 띵문이라 정약용의 아들 정학연이 시를 세상에 데뷔시키죠. 이 시는 추사 김정희 등의 학자들도 감탄에 찾아오는 등 유명세를 탔습니다. 황상은 말년에 지은 시에서 정약용의 가르침을 언급할 정도로 스승님의 가르침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않았다고 하네요. 웃지 못할 사제관계로 남은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그의 스승 안드레아 벨 베로키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림 조각을 배우기 위해 14살쯤 당시 피렌체에서 가장 열심히 활동하던 베로키오의 밑에 들어가 회화 수업을 받게 됩니다. 당시 교육기간은 보통 4-5년 정도였는데요. 졸업할 때 졸업작품으로 스승의 작업에 직접 참여한 후 교육을 마치는 게 국룰이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천재성을 보이며 3년차에 졸업작품을 하게 되죠. 베로키오는 예수의 세리의 일부를 레오나르도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너무 열심히 한 게 문제였던 걸까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학생이 쌤보다 훨씬 잘 그리는데? 바로 스승 베로키오가 그린 그림과 레오나르도가 그린 그림이 너무 비교됐던 겁니다. 레오나르도는 부드러운 선과 명암으로 섬세하게 천사들을 표현한 반면 베로키오의 천사는 딱딱하고 거칠었던 것이죠. 사회적 시선에 심란했을 법도 했는데 베로키오는 다행히 레오나르도를 질투하거나 괴롭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신사답게 힘의 차이에 무릎을 꿇고 그림을 접어버립니다. 그래도 베로키오는 레오나르도의 사실주의에 많은 영향을 끼친 스승으로 남았죠. 스승 희망편이 있다면 매콤하게 파국으로 끝난 절망편도 있습니다. 여기 아빠를 잃은 제자에게 고인모독과 패드립을 시전한 미친 스승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 윤증과 스승 송시열. 송시열은 친구 윤선거의 아들 윤증을 제자로 들이게 됩니다. 처음엔 제자가 똘똘하다고 아주 아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송시열과 윤선거 사이가 틀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송시열이 무리의 다른 친구 윤휴와 갈라서게 된 것이죠. 이유는 터무니없습니다. 네 최양문 좀 이상해. 윤휴가 유교보이 송시열에게 당시 바이블과 같던 주자 성리학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한 건데요. 마음이 크게 상해버린 성리학 오타쿠 송시열은 윤선거에게 나 윤휴랑 손절할 거니까 너도 걔랑 놀지마를 시전합니다.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았던 윤선거는 그러지 말고 둘이 화해하라며 어물쩍 넘어가 송시열의 기분을 상하게 하죠.
이외에도 송시열은 윤선거가 예송 논쟁 때 남인을 편들었다는 이유로 사이가 어색해지게 되죠. 시간은 흘러 윤선거가 죽고 윤증이 송시열에게 아버지의 묘갈명을 써달라고 찾아오는데요. 옹졸대마왕 송시열은 묘갈명을 쓰기 싫은 티를 팍팍 내며 발로 써주고 너희 아빠 예전에 선비정신 지키자고 했다가 혼자 째썼잖아 라며 아빠 윤선거의 흑역사까지 언급합니다. 윤증은 개 큰 충격을 받고 그렇게 둘의 사제관계는 완전히 파탄나게 됩니다. 2차 예송에서는 송시열과 제자 윤증이 갈라져 싸웠고 이번엔 송시열이 져서 유배를 가게 되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선생님 애한테 좀 그렇다. 여기 수백 통의 편지 악플을 주고받은 스승과 제자도 있습니다. 바로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와 그의 제자 융입니다. 첫 만남 당시 프로이트는 이미 정신분석학에서 유명한 권위자였고 융은 젊은 아기 의사였습니다. 둘 모두 척박한 정신분석학 분야에서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난 것에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둘 사이가 어찌나 돈독했던지 프로이트는 융을 나의 장남이자 후계자라고 했고 융은 나는 당신을 인간으로서도 연구자로서도 무한히 존경합니다. 이 존경심은 일종의 종교적 열광에 가까운 것입니다. 라며 거의 덕질을 했죠. 하지만 둘은 아이러니하게도 정신분석학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에 갈라지게 됩니다. 아버지가 목사였던 융은 종교에 관심이 많았고 프로이트는 종교는 과학적이지 않다고 무시했기 때문이죠. 한편 융도 프로이트의 성중심적인 이론이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은 점차 편지로 정중한 기싸움을 하기 시작했죠. 교수님, 왜 이렇게 거시기에 집착하세요? 너도 종교 모아볼 게 있다고 자꾸 파고 있니? 답답하긴. 혹시 제가 비판 좀 했다고 화나신 건 아니죠? 너 지금 나 못 믿니? 이 기싸움은 2년이나 계속됐고 결국 프로이트가 먼저 폭발합니다. 너 헛소리 하면서 자꾸 너가 정상이라고 우기더라? 너 정신과 의사 맞니? 그냥 우리 연 끊자. 다신 연락하지 마. 라는 내용의 손절 편지를 보낸 건데요. 융이 이 편지를 읽씹하며 둘은 완전히 갈라져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둘의 교류는 결국 6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죠. 전만이 여러분들은 만나본 쌤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으신가요? 추추는 고등학교 시절 수학쌤이 잘생겨서 잘 보이려고 폭풍 공부에 5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린 기억이 있다고 하네요. 전만이 여러분도 생각나는 선생님 있으면 댓글로 적고 가기. 지금까지 교양만두였습니다.